아직도 김정은의 그 공포에 질린 눈이 머릿속에 생생합니다. 모든 사람들을 다 죽일 기세였죠. 북한에 사람이 남을 수는 있을까 싶을 정도였어요. 지금 생각하면 저희 두 가족이 남한에 온 것은 너무나도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정은은 사실 거의 미쳐 있었으니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북한을 떠난 지 1년이 다 되어가는 박성철입니다. 지금은 남한에서 감사한 새 삶을 살아가고 있죠. 이제는 조금 남한에 익숙해질 듯 하지만서도 뉴스에서 북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 아직도 마음이 좋지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북한은 제게 한때는 충성을 다했던 나라였지만 배신을 당하고 도망치듯이 떠나게 된 곳이기도 하거든요. 저뿐만이 아니라 다른 가족까지 나름 높은 직위에 있었던 저희가 도망치듯이 오게 되었으니 얼마나 큰 일이었을지 상상이 가시죠. 아직도 그 생각을 하면 마음이 아려오지만 오늘 여러분께 그 이야기를 들려드리려 합니다. 적지 않은 인원이 어떻게 그런 결심을 할 수 있었는지 말이죠. 사실은 이 이야기를 하기 위해 남한에 온 것이니까요. 저는 북한에서 보위부 중장이었습니다. 북한에서 꽤 높은 직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은 살 수 없는 평양, 그 중에서도 고급 아파트에서 살아갔으니까요. 심지어 저층에 살았답니다. 물론 남한에서는 고층에 사는 것이 부의 상징이지만 북한은 달라요. 저층으로 내려갈수록 그 직위와 부가 높다고 생각하시면 된답니다. 그렇게 항상 출근을 할 때면 모두가 저를 바라보고 경계를 하고 긴장을 하고는 했죠. 저에게 뭐라 할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으니까요. 하지만 이런 저에게 인생을 뒤흔들 만한 일이 생기고 말았습니다. 물론 그때는 알지 못했지만 말이죠. 그날은 확실히 시작부터 뭔가 이상했습니다. 어두운 새벽 김정은으로부터 직접 전화가 왔거든요. 박성철 동무, 즉시 집무실로 오시오. 저는 전화를 받으며 불안함을 감지했습니다. 김정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거든요. 이건 정말 심각한 상황이구나 싶었죠. 김정은의 집무실에 들어서자마자 저는 충격적인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김정은은 평소 위험 있는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소파 구석에 몸을 웅크리고 있었거든요. 그의 얼굴은 창백했고 눈은 불안하게 좌우로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손에 든 찻잔은 떨림으로 인해 찬물이 흘러내리고 있었죠. 제 두 눈을 의심하게 만드는 광경이었죠. 성철 동무, 김정은의 목소리는 떨리고 갈라져 있었어요. 방금 나를 죽이려 했어. 무기로 무장한 암살자들이 말이야. 그런 그의 모습에 저는 당황했습니다. 완전히 이성을 잃고 공포에 질린 모습이었으니까요. 한편으로는 분노에 찬 것처럼 보이기도 했지만 확실히 공포감이 훨씬 더 커 보였습니다. 저는 그저 바라보고 있을 수밖에 없었죠. 그러다 약간 정신을 차린 김정은은 저를 똑바로 쳐다보며 저희 인생을 바꾸는 지시를 내렸습니다. 박성철 동무, 자네가 직접 이 사건의 진상을 조사하고 내 경호를 강화하시오. 무조건 그놈들을 다 잡아내. 김정은이 저를 지목했을 때 그의 목소리에는 절박함이 묻어났습니다. 덕분에 그 지시가 엄청난 책임감이자 부담으로 다가왔죠. 저는 알겠다는 대답과 함께 잔뜩 긴장한 채로 김정은의 집무실을 나섰습니다. 왠지 모를 좋지 않은 예감이 다가왔지만 저에게는 선택권이 없었죠. 그렇게 그날 이후 저는 즉시 암살 시도의 배경을 파헤치기 시작했습니다. 밤낮 없이 증거를 수집하고 관련자들을 신문에 나갔죠. 매일 밤 늦게까지 사무실에 남아 자료들을 검토하고 연관성을 찾아내려 노력했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저는 평양을 중심으로 불법 무기 거래가 급증하고 있다는 보고를 받게 되었죠. 이 소식을 들으며 사태의 심각성을 실감하게 되었어요. 평양이 중심일 뿐 거래 장소가 퍼져 있다는 것 또한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더욱 더 불안함이 커져갈 수밖에 없었죠. 확실히 상황이 좋지 않았으니까요. 그 와중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그 일주일 동안 김정은의 상태는 더욱 더 나빠졌습니다. 매일 새벽 김정은에게 보고를 하러 갈 때마다 그의 안색은 창백했고 눈 밑에는 다크서클이 깊게 패여 있었거든요. 김정은은 잠을 거의 못 자는 듯했고 작은 소리에도 놀라곤 했습니다. 경호원들의 수는 2배로 늘었고 김정은의 식사도 더욱 철저하게 검열되었죠. 하루는 제가 보고를 마치고 나오는데 김정은이 홀로 중얼거리시는 소리를 듣기도 했어요. 누구를 믿어야 하나? 대체 내가 뭘 잘못했길래 나한테 왜 이러는 거야? 그 말을 듣고 저는 가슴이 무거워졌습니다. 우리의 최고 지도자가 이런 공포와 불신에 시달리고 있다니 사태가 얼마나 심각한지 다시 한번 실감하는 순간이었으니까요. 그로부터 약 일주일 후 김정은은 긴급 간부회의를 소집했습니다. 회의실에 들어서는 김정은의 모습은 여전히 불안해 보였지만 일주일 전보다는 다소 안정을 되찾은 듯해 보였죠. 그 모습을 보니 조금은 마음이 놓이더군요. 조금은 이성을 찾은 것 같아 보였으니까요. 동무들, 김정은이 입을 열었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이번 사태에 대해 강력히 대응해야 합니다. 형법을 개정하여 무기와 폭발물 관련 사형죄 항목을 즉시 추가하겠소. 저희는 깜짝 놀랐습니다. 너무나도 갑작스러운 개정이었기 때문이죠. 이성을 찾은 것처럼 보인 것은 저희 착각이었던 겁니다. 김정은의 목소리에는 여전히 분노와 두려움이 섞여 있었어요.
게다가 이제 그의 눈에서는 공포와 함께 복수심까지도 함께 번뜩이는 것을 볼 수가 있었죠. 저희는 갑작스러운 이 법 개정이 우리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그리고 재조사에는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깊이 고민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없었어요. 단지 명령에 따를 뿐이었죠. 형법 개정 이후 제 일상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여전히 공포에 질려있고 이제는 복수심까지 가득 찬 김정은의 지시를 해내기 위해서는 조사를 계속해야 했으니까요. 저는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나 사무실로 향했고 밤늦게까지 집에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결국 사무실은 제 두 번째 집이 되었죠. 벽면은 사건 관련 자료와 사진들로 빼곡했고 붉은 실로 연결된 핀들이 복잡한 관계도를 그리고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커피 자국 묻은 보고서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어요. 때로는 한숨이 나오고 때로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하지만 포기할 순 없었습니다. 이 사건의 진실을 밝히는 것, 그것이 제게 주어진 사명이라고 믿었으니까요. 그러던 어느 날 밤 수천 장의 문서 더미 속에서 한 장의 보고서가 제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그것은 암살 시도에 사용된 무기의 출처를 추적한 내용이었어요. 순간 제 손이 떨리기 시작했고 심장은 마구 뛰었습니다. 이것이 제가 그토록 찾던 실마리였으니까요. 이럴 수가. 하지만 보고서를 본 제 입에서는 저도 모르게 탄식이 흘러나왔습니다. 암살 시도의 배후에는 단순한 반체제 세력이 아닌 김정은 정권에 의해 숙청된 고위 간부들의 가족들이 연루되어 있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거든요. 그들의 복수심이 이런 극단적인 행동으로 이어졌다는 사실에 저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충격적인 사실은 이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더 깊이 파고들수록 더 놀라운 사실들이 드러나기 시작했거든요. 이 가족들이 어떻게 첨단 무기를 입수했는지 추적하던 중 저는 제 두 눈을 의심하게 되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현재 권력의 중심부에 있는 고위 간부들 또한 이 불법 무기 거래에 깊이 관여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 충격적인 발견 이후 저는 평양 곳곳에 퍼진 비밀 무기 거래 네트워크를 파헤치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밤 목숨을 걸고 평양의 어두운 뒷골목을 누볐어요. 겉으로는 평범해 보이는 창고들, 인적 드문 골목길의 은밀한 만남들, 모든 것이 의심스럽게 보이기 시작했죠. 한 번은 한밤중에 한 폐공장 근처를 지나다 수상한 움직임을 포착하기도 했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지만 저는 용기를 내어 더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그곳에서 목격한 광경은 제 예상을 훨씬 뛰어넘는 것이었어요. 고위 간부로 보이는 인물들이 정말로 불법 무기를 거래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게 말이 돼. 제 눈앞에서 펼쳐지는 광경은 국가의 통제를 완전히 벗어난 거대한 암시장의 존재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고위 간부들은 겉으로는 김정은에 대한 충성을 맹세하면서 뒤로는 엄청난 이익을 위해 체제의 적과 손을 잡고 있었던 거예요. 하지만 이게 끝이 아니었어요. 조사를 진행하면서 저는 또 다른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김정은이 부임한 이후 숙청된 사람들의 수가 무려 500명이 넘는다는 것이었죠. 이 숫자를 처음 봤을 때 제 손에 들고 있던 서류를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500명이 넘는다고? 그럼 대체 무기 거래를 하는 사람이 얼마나 있는 거라는 뜻이지? 순간 숫자 뒤에 숨겨진 현실을 생각하니 등골이 오싹해졌습니다. 500명이란 숫자는 단순한 통계가 아니었으니까요. 그것은 500개의 인생, 500개의 가족 그리고 수천 명의 연관된 사람들을 의미했죠. 그리고 동시에 이 모든 사람들이 잠재적인 반체제 세력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이기도 했고요. 이 사실은 저까지 오싹하게 만들더군요. 절대 적은 수가 아니었으니까요. 이런 충격적인 사실들을 알아감에도 불구하고 저는 조사를 그만둘 수가 없었습니다. 계속해서 해나가야만 했죠. 그러다 조사의 막바지에 이르러 저는 반체제 인사로 지목된 명단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수십 장의 서류를 뒤적이며 이름들을 하나하나 확인해 나갔죠. 그리고 그 속에서 저는 두 눈을 감아버리고 말았습니다. 그 명단에는 제 오랜 친구이자 동료인 김영호의 이름도 있었거든요. 영호야, 너 맞아. 영호는 어렸을 때부터 같은 동네에 살던 저의 가장 친한 친구였습니다. 힘들 땐 함께 힘듦을 나눠 짊어주고 기쁠 땐 함께 기뻐해주는 그런 중마고우였죠. 저희는 항상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 그렇게 영호 또한 지금 보위부 간부로 일을 하고 있었기에 더욱 더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는 이런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어요. 일을 하게 된 이후 둘 다 바빠서 아무리 오랜 시간 보지 못했다지만 영호는 저에게 가장 소중한 친구라는 사실이 변함이 없는데 지금 제가 영호를 체포해야 하는 상황이 되었다니 머리가 아파오더군요. 영호를 체포해야 한다는 사실에 저는 큰 충격을 받고 깊은 고뇌에 빠졌습니다. 우리는 함께 자라고 함께 일해왔어요. 대체 어떻게 영호가 이런 일에 연루될 수 있었을까요? 아니면 누군가의 음모인 것은 아닐까요? 결국 영호의 이름을 반체제 인사 명단에서 발견한 그날 이후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매일 밤 식은땀에 젖어 깨어났고 악몽에 시달렸어요.
꿈속에서 저는 끊임없이 영호를 쫓고 있었지만 그에게 다가갈수록 그의 모습은 흐릿해져 갔습니다. 그렇게 항상 잠을 설치고 저는 아침이 되면 피곤한 몸을 이끌고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거울 속 제 모습은 날이 갈수록 초췌해져 갔어요. 눈 밑에 다크서클은 깊어졌고 얼굴은 핏기 없이 창백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제 모습을 걱정할 겨를도 없었죠. 더 큰 문제가 제 앞에 놓여 있었으니까요. 어떻게 해야 하지? 정말로 영호를 체포해야 하나? 아니면 이런 고민 속에서 며칠이 지났을 때 김정은은 또다시 무차별적인 숙청을 지시했습니다. 이번에는 더욱 광범위하고 무자비했어요. 반체제 인사로 의심되는 모든 사람들을 체포하고 처형하라는 명령이 떨어졌죠. 박성철 동무, 이번 숙청 작전의 총책임자로 자네를 임명하겠소. 한 명도 놓치지 말고 모조리 잡아들이시오. 무조건. 김정은의 말에 저는 고개를 숙여 인사했지만 마음속으로는 격렬한 갈등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임무가 아니었어요. 제가 알고 있는 진실, 그리고 제 친구 영호, 이 모든 것들이 제 마음을 무겁게 누르고 있었습니다. 결국 숙청 작전이 시작되자 평양은 공포에 휩싸였습니다. 거리에는 긴장감이 감돌았고 사람들은 서로를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보기 시작했어요. 매일 밤 누군가가 끌려가는 소리가 들렸고 아침이 되면 또 누군가의 자리가 비어 있었습니다. 저는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며 점점 더 큰 괴로움을 느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진실, 그리고 제가 해야 하는 일 사이에서 갈등했어요. 의무와 양심, 충성과 정의 사이에서 저는 갈팡질팡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저는 은밀히 김영호를 만나기로 결심했습니다. 위험한 선택이었지만 그에게서 직접 진실을 들어야 한다고 생각했거든요. 억울한 음모일 수도 있으니까요. 그렇게 우리는 평양 외곽의 한 폐건물에서 만났습니다. 어둠 속에서 영호의 모습이 나타났을 때 영호의 눈에는 경계심이 가득했습니다. 그는 주위를 살피며 낮은 목소리로 물었어요. 성철아, 날 잡으러 온 거냐? 그의 말에 제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오랜 친구가 저를 이렇게 두려워한다는 사실이 너무나 고통스러웠어요. 그리고 명단에 올라온 것이 음모가 아니라는 사실 또한 저를 힘들게 했죠. 아니야, 영호야. 난 널 돕고 싶어서 왔어. 제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머리로는 체포해야 한다고 소리치고 있었지만 결국 제 마음의 소리만이 입 밖으로 나오고 있었죠. 넌 위험해. 지금 모든 반체제 인사들을 체포하고 있어. 내 이름도 명단에 있어. 순간 영호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의 눈에서 두려움을 읽을 수 있었어요. 영호야, 넌 지금 당장 도망가야 해. 이곳을 떠나 숨어야 해. 제 말에 진심을 담았습니다. 난 내가 체포되는 걸 볼 수 없어. 넌 내 친구야. 너가 처형당하는 모습을 볼 수는 없어. 저의 말에 영호는 잠시 침묵했다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성철아, 생각해줘서 고마워. 하지만 난 도망갈 수 없어. 이미 너무 늦었어. 무슨 소리야. 아직 늦지 않았어. 지금 당장 떠나면 돼. 아니야, 성철아. 난 단지 진실을 알고 싶었을 뿐이야. 이 체제의 진짜 모습을. 그런데 알면 알수록 더 이상 눈을 감을 수가 없더라고. 그래서 난 이제는 멈출 수가 없어. 그의 말에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해할 수 있었어요. 저 역시 같은 길을 걸어왔으니까요. 하지만 영호야, 그건 너무 위험해. 넌 죽을 수도 있어. 알아, 성철아. 하지만 이대로 살아가는 것보다는 나아. 넌 어떻게 생각해? 이 모든 거짓과 부패 속에서 계속 살아갈 수 있겠어? 영호야, 대체 내가 왜 이런 위험한 일을 하게 된 거야? 제 목소리에는 걱정과 답답함 그리고 궁금증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저의 말에 영호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의 눈에 깊은 슬픔이 어렸어요.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죠. 성철아, 너 혹시 내 여동생 미영이 기억해?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미영이는 영호의 여동생으로 우리가 어렸을 때 자주 봤던 활발하고 귀여운 소녀였죠. 저에게 웃으며 먹을 것을 나눠주기도 했던 정말 착한 소녀였어요. 미영이가 3년 전에 죽었어. 뭐라고? 그게 무슨 소리야? 순간 영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미영이는 단지 진실을 말했을 뿐이야. 학교에서 우리나라의 현실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고 해. 그게 다야. 그런데 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들은 미영이를 반동분자로 몰아 수용소로 보냈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 그저 지켜볼 수밖에 없었지. 제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미영이가 그런 끔찍한 일을 당했다니. 전혀 알지 못했던 사실이었죠. 6개월 후에 미영이의 시신이 돌아왔어. 그 어린 소녀가 고문의 흔적으로 가득했어. 그때 나는 결심했지. 이 체제가 얼마나 잔인하고 거짓으로 가득 찬 것인지 모두에게 알려야겠다고. 영호의 이야기를 들으며 저는 말을 잃었습니다. 그의 눈에 서린 깊은 고통과 분노를 볼 수 있었어요. 성철아, 난 더 이상 이 체제의 거짓말에 눈 감을 수 없어. 미영이 같은 희생자가 더 이상 생기지 않게 하고 싶어. 그게 내가 이 일을 하는 이유야. 그의 말에 저는 깊은 공감과 동시에 부끄러움을 느꼈습니다. 제가 그동안 얼마나 현실을 외면하고 있었는지 깨달았어요. 영호야,
정말 미안해. 내가 그런 아픔을 겪었다는 걸 몰랐어. 그리고 고마워. 이 위험한 진실을 나에게 알려줘서. 저의 말에 영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성철아. 오히려 나에게 그렇게 말해줘서 고마워. 그런데 너 또한 알아야 할 것이 있어. 넌 지금 당장 도망쳐야 해. 영호의 말에 저는 당황해서 영호를 빤히 쳐다보았습니다. 그게 대체 무슨 말이야? 저의 말에 영호는 한숨을 내쉬며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반체제 고위 간부들 사이에서 너에게 반체제 선동을 뒤집어 씌우자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 자신들의 일들이 들킬까봐 겁이 나는 거지. 그래서 오늘 너와 만나면 꼭 도망가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었어. 영호의 충격적인 폭로를 듣고 저는 온몸에 전율이 흐르는 걸 느꼈어요. 저는 극도의 혼란과 배신감에 휩싸였죠. 북한 체제 내에서 우리의 미래가 완전히 사라졌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영호야, 이게 정말이야? 제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영호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성철아, 믿기 힘들겠지만 사실이야. 그 순간 저는 북한 체제 내에서 우리의 미래가 완전히 사라졌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극도의 혼란과 배신감이 저를 휩쓸었습니다. 그리고 저도 모르게 입 밖으로 말이 튀어나왔죠. 함께 가자. 영호야, 이곳은 더 이상 희망이 없어. 저의 말에 영호는 당황한 듯했습니다. 아직 난 여기서 싸워야 해, 성철아. 영호야, 밖으로 나가 이런 실상을 알리는 것이 더 중요해. 여기서 우리끼리 싸워봤자 결국은 똑같을 거라고. 그리고 아직 남아있는 내 아내와 아들을 생각해봐. 저의 말에 영호의 눈이 흔들렸어요. 하지만 한국으로 망명하자, 영호야. 이곳의 사람들을 위해 이 끔찍함을 널리 알리자. 저의 말에 영호는 고민이 되는 듯 한참 동안 침묵했어요. 저는 그런 그를 조용히 기다렸죠. 그렇게 긴 침묵 뒤에 영호는 입을 열었어요. 그래, 나가서 꼭 알리자. 이 끔찍한 현실을. 그렇게 저희는 다음 날부터 우리는 은밀히 정보를 수집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의 높은 지위를 이용해 여러 경로로 탈북 루트를 모색했어요. 매 순간이 위험의 연속이었죠. 한 번의 실수만으로도 모든 것이 물거품이 될 수 있었으니까요. 우리는 오랜 세월 동안 쌓아온 인맥을 총동원했습니다. 군 내부의 협조자들을 만나 국경 경비 상황을 파악하고 정부 기관 내의 동조자들과 접촉해 필요한 서류들을 준비했어요. 매번 만남이 마지막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에 가슴이 조여왔습니다. 두 가족이 함께 움직여야 해서 더 조심스러웠죠. 동시에 저희는 한국 정부와의 비밀 접촉을 시도했습니다. 이것이 가장 위험하면서도 중요한 단계였죠. 다행히 우리의 높은 지위와 갖고 있는 정보의 가치를 인정받아 한국 정부의 협조를 얻어낼 수 있었어요. 모든 준비 과정에서 가장 힘들었던 건 가족들에게 이 사실을 알리는 것이었습니다. 처음에 제 아내는 믿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저를 붙잡고 여보, 제발 정신 차려요. 우리가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라고 말하던 모습이 아직도 눈에 선해요. 영호의 가족도 비슷한 반응이었습니다. 그의 아내는 처음에 격렬하게 반대했어요. 당신 미쳤어요? 우리 아이들의 미래는 어떻게 할 거예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공포와 분노가 섞여 있었죠. 특히 아이들에게 설명하는 것은 더욱 어려웠어요. 그들에게 우리가 알고 있던 모든 것이 거짓이었다고, 이제 우리의 삶이 완전히 뒤바뀔 거라고 말하는 건 정말 가슴 아픈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가족들도 상황의 심각성을 이해하기 시작했어요. 우리는 함께 앞으로의 계획을 세우고 서로를 위로하며 힘을 모았습니다. 영우의 아들이 아빠, 우리가 할 수 있을 거예요. 우리는 가족이니까요. 라고 말했을 때 저는 눈물을 참을 수 없었어요. 드디어 탈출의 날이 다가왔습니다. 그날 아침 저는 거울 속에 제 모습을 바라보며 깊은 숨을 내쉬었어요. 이제 돌이킬 수 없어. 라고 중얼거렸죠. 영호와 통화했을 때 그의 목소리에서도 같은 긴장감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평소와 다름없이 행동하며 하루를 보냈어요. 하지만 제 심장은 계속해서 빠르게 뛰고 있었습니다. 저녁이 되자 우리 두 가족은 조용히 짐을 챙겼습니다. 꼭 필요한 것들만 골랐죠. 추억이 담긴 물건들을 두고 가는 건 정말 가슴 아팠습니다. 제 딸아이가 좋아하는 인형을 들고 이것도 가져갈 수 있어요? 라고 물었을 때 저는 마음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미안해, 사랑하는 딸. 새로운 집에 가면 더 예쁜 인형을 사줄게. 라고 말하며 그 아이를 꼭 안아주었죠. 그리고 그게 저희 목표가 되었습니다. 꼭 나만의 안전히 도착해 딸에게 예쁜 인형을 사주는 것 말이죠. 밤이 깊어지자 우리는 조심스럽게 집을 나섰습니다. 거리는 적막했고 우리 8명의 발소리만이 밤 공기를 가르고 있었어요. 매 순간이 긴장의 연속이었죠. 누군가 우리를 발견하지는 않을까, 계획에 차질이 생기지는 않을까. 이런 생각들이 계속해서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국경으로 향하는 길은 정말 힘들었어요. 군 검문소를 지날 때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죠. 다행히 우리가 미리 준비한 서류들과 뇌물 덕분에 큰 문제 없이 통과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매번 검문을 통과할 때마다 우리의 운이 언제까지 계속될지 두려웠어요. 한 번은 갑자기 나타난 순찰대 때문에 숨을 죽이고 길가에 숨어야 하기도 했습니다. 그때
아이들이 울음을 터뜨릴까봐 얼마나 조마조마했는지 몰라요. 하지만 다행히도 아이들은 상황의 심각성을 이해하고 있었던 것 같았습니다. 그들은 용감하게 침묵을 지켰죠. 그렇게 마침내 국경에 도착했을 때 저는 잠시 주저했습니다. 이 선을 넘으면 정말 돌이킬 수 없다는 걸 알았거든요. 순간 영호와 눈을 마주쳤을 때 그의 눈에서도 같은 두려움과 결의를 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이들의 손을 잡고 있는 아내를 보니 용기가 생기더군요. 영호의 가족도 마찬가지였죠. 갑시다. 라고 말하며 우리는 서로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리고 함께 국경을 넘기 시작했습니다. 극도로 강화된 감시와 처벌을 피해가며 결국 저희는 국경을 넘을 수가 있었죠. 그 순간의 긴장감과 두려움, 그리고 동시에 느껴진 해방감은 말로 표현할 수 없었어요. 우리 모두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국경을 넘자마자 우리는 미리 연락해 둔 한국 정부 요원들과 만났어요. 그들은 신속하게 우리를 안전한 곳으로 이동시켰습니다. 처음으로 자유의 공기를 마시는 순간 저는 눈물을 참을 수 없었어요. 아마 영호도 같은 감정이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는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죠. 서울로 향하는 길에서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우리가 남겨두고 온 모든 것들, 우리가 앞으로 마주하게 될 모든 것들, 두려움과 기대가 교차했죠.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건 우리 두 가족이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었죠. 아이들은 피곤에 지쳐 잠들어 있었습니다. 그들의 평화로운 얼굴을 보며 저는 우리의 결정이 옳았다는 확신이 들었어요. 이제 그들은 자유롭게 꿈을 꿀 수 있을 테니까요. 영호가 조용히 말했어요. 성철아, 우리가 해냈어.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그래, 영호야. 이제 우리의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거야. 우리는 안전하게 서울로 향하고 있었고 그곳에서 우리의 새로운 인생이 시작될 거라는 걸 알았어요. 이렇게 남한에 와서 보니 정말 별세계였습니다. 특히 회사들이 봉사를 다니고 어려운 이웃을 돕는 모습은 충격적이기도 했고요. 게다가 이렇게 남들을 돕는 걸 당연하게 여기더군요. 담당 사회복지사님을 통해 알게 된 KS 오토플랜이 바로 그런 기업이었습니다. 이 회사는 대한민국의 신차 장기 렌트 및 리스 업계에서 압도적인 1위인데요. 차량 구매뿐 아니라 기존 차량 처분까지 원스톱으로 책임지고 처리해드리는 시스템. 렌트와 리스 시 중도 해지를 원하시는 경우 고객님이 최대한 페널티를 적게 가지고 가시도록 체계화된 승계 부서를 운영하는 유일한 회사라는 것도 놀랍지만 더 놀라운 점이 있습니다. 바로 처음 회사를 시작하던 그 마음 그대로 취약계층 아동과 시설에 아낌없는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는 모습인데요. 일일이 열거하기도 힘들 만큼 이어지는 봉사활동과 기부의 사회복지사 선생님들이 이 기업은 정말 제대로 된 기업이라며 입을 모아 추천하는 기업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착한 기업을 소개해드릴 수 있어 영광인데요. 지금 고정 댓글을 클릭하시면 KS 오토플랜이 구독자분들을 위해 준비한 특별한 맞춤 상담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차량 구매로 고민이시라면 부담 없이 상담받아보세요.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두려움도 있었지만 동시에 희망과 기대로 가슴이 벅찼습니다. 이제 우리는 자유의 땅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서울에 도착하자마자 국가정보원 요원들이 우리를 맞이했어요. 그들의 얼굴에서 긴장감과 동시에 안도감이 느껴졌습니다. 한 요원이 다가와 말했죠. 박성철 씨, 김영호 씨, 무사히 오셔서 다행입니다. 여러분의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리는 곧바로 서울 외곽의 고급 주택가에 위치한 안전가옥으로 안내되었어요. 차를 타고 가는 동안 서울의 밝은 불빛들이 제 눈에 들어왔습니다. 북한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풍경이었죠. 여보, 저게 다 뭐예요? 아내가 놀란 목소리로 물었어요. 자유야. 저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더 이상의 말이 필요 없었으니까요. 안전가옥에 도착하자 우리를 맞이한 요원이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여러분의 신변 보호를 위해 이곳의 위치는 절대 기밀로 유지됩니다. 당분간은 외출을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 안으로 들어서자 아이들의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아빠, 이게 다 우리 집이에요? 제 아들이 물었죠.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래, 이제 이곳이 우리 집이란다. 그날 밤 우리 두 가족은 오랜만에 편안한 잠자리에 들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와 영호의 마음은 여전히 무거웠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북한의 진실을 어떻게 전달해야 할지, 그리고 그것이 가져올 파장에 대해 걱정이 되었거든요. 다음 날 아침 국가정보원과의 첫 미팅이 있었습니다. 저희는 북한 내부의 비밀들, 권력층의 이중성과 부패, 그리고 김정은 체제의 실상을 상세히 전달했습니다. 요원들의 눈에서 놀라움과 충격을 읽을 수 있었어요. 박성철 선생님, 김영호 선생님, 이 정보들이 사실이라면 우리의 대북 정책에 큰 변화가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한 고위 요원이 말했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그렇습니다. 북한의 실상은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복잡하고 위험합니다. 며칠 동안 계속된 브리핑에서 우리는 북한의 군사시설, 비밀무기 개발 프로그램,
고위 간부들의 부패 등에 대해 자세히 설명했어요. 매번 새로운 정보를 전달할 때마다 요원들의 표정이 심각해지는 걸 볼 수 있었습니다. 한편 우리 가족들은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느라 힘들어했어요. 특히 아이들은 학교에 가지 못하고 집에만 있어야 하는 상황에 답답해했죠. 영호의 아들은 종종 울음을 터뜨리기도 했고요. 여보, 우리가 잘한 걸까요? 어느 날 밤 제 아내가 물었어요. 저는 그녀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럼요. 우리 아이들에게 자유를 준 거예요. 시간이 좀 걸리겠지만 반드시 좋아질 거예요. 점차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의 증언이 한국의 대북 정책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뉴스에서는 정부의 대북 태도가 변화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고 국제사회의 반응도 달라지기 시작했죠. 하지만 동시에 북한에 남겨둔 친지들과 동료들에 대한 죄책감도 컸습니다. 그들의 안전을 위협하지 않으면서도 어떻게 도움을 줄 수 있을지 매일 밤 고민했어요. 성철아,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을까? 어느 날 영호가 물었습니다. 저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대답했어요. 우리의 경험을 바탕으로 북한의 인권 개선을 위해 노력해야 해. 그게 우리가 그들을 도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일 거야. 그날 이후로 우리는 북한의 민주화와 인권 개선을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아 나섰어요. 인권 단체들과 접촉하고 우리의 이야기를 세상에 알리기 시작했죠. 새로운 삶에 적응하는 과정은 쉽지 않았어요. 언어의 차이, 문화의 차이, 그리고 무엇보다 자유라는 개념에 적응하는 게 힘들었죠. 하지만 가족들과 함께 이 모든 것을 헤쳐나가고 있다는 사실이 저에게 큰 힘이 되었습니다. 몇 주가 지나고 우리는 처음으로 안전가옥을 벗어나 한강공원으로 산책을 나갈 수 있게 되었어요. 여전히 주변을 경계하는 습관은 남아있었지만 서서히 이 새로운 환경에 적응해가고 있다는 걸 느낄 수 있었죠. 한강의 잔잔한 물결을 바라보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안전해. 하지만 아직 갈 길이 멀어. 영호가 제 옆에 다가와 섰어요. 성철아, 우리의 선택이 옳았다고 생각해? 저는 잠시 침묵했다가 대답했습니다. 그래, 옳았어. 우리는 이제 진실을 말할 수 있고 우리 아이들은 자유롭게 꿈을 꿀 수 있어. 그것만으로도 충분해. 그래요. 우리의 여정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자유의 땅에서 진정한 삶의 의미를 찾아가고 있어요. 그리고 언젠가는 우리의 고향도 이런 자유를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죠. 우리의 탈북은 북한 체제에 큰 충격을 주었다고 해요. 내부의 다른 고위 관리들에게도 영향을 미쳐 점차 체제의 균열을 가져오는 시발점이 되었다고 하더군요. 이런 소식을 들을 때마다 우리의 선택이 옳았다는 확신이 듭니다. 이제 우리는 새로운 시작을 맞이했어요. 여전히 많은 도전과 어려움이 있겠지만 우리는 함께 이겨낼 수 있을 거예요. 자유의 땅 한국에서 우리는 이제 안전하게 보호받으며 진정한 삶의 의미를 찾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우리의 경험과 지식으로 북한의 변화에 기여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죠. 그리고 언젠가는 북한의 모든 동포들이 자유를 만끽할 수 있는 날이 오기를 바라며 저희는 계속 나아가려 합니다. 물론 이제 시작이지만 계속해서 시도해보려 해요. 제 이야기는 끝이 났지만 앞으로 새 이야기를 써 내려가려 합니다. 모두들 응원해 주신다면 감사하겠습니다. 북한에서 여성 군인의 삶은 정말 참혹합니다. 대부분이 누군가의 놀이개로 사용된다고 봐도 무방하죠. 지금부터 들려드리는 이야기는 믿기 힘드시겠지만 전부 사실입니다. 안녕하세요. 평양뉴스입니다. 제보자의 신변을 위해 가명으로 사연이 진행되는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리수경 씨가 직접 겪은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남한으로 귀순한 지 3년이 된 리수경입니다. 이곳에 와서 그 어느 때보다 행복한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이렇게나 여성 인권이 높고 모두가 평등하게 살아갈 수 있는 나라에 있을 수 있다니 항상 감사할 따름입니다. 북한에서 여자들은 이미 남자를 위해 살아야 한다는 교육을 어렸을 때부터 받는 만큼 여자는 그저 놀이개나 소모품에 불과하거든요. 저 또한 그랬고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북한에서 겪었던 끔찍한 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북한이 얼마나 인권이 무너져 있는지 그리고 얼마나 여자들을 함부로 대하는지 꼭 알려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큰 기억을 꺼내는 만큼 꼭 끝까지 들어주셨으면 합니다. 저는 북한에서 육군 군인으로 일을 했었습니다. 북한에서 여자 군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여자가 군인이 되기 위해서는 말도 안 되는 시험들을 봐야 하거든요. 그것도 거의 나체로 말이죠.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천천히 들려드릴게요. 저희 집은 겉으로 보기엔 평범한 중산층 가정이었습니다. 하지만 당 간부였던 할아버지의 실각 이후로 우리 가족은 줄곧 성분 때문에 고통받아왔죠. 그 말 한마디, 성분이 좋지 않다는 그 한마디가 우리 가족의 모든 것을 짓눌러 왔어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저는 이 성분을 꼭 올리고 말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살아왔죠. 그리고 아직도 그날의 기억이 생생합니다. 저는 자원입대 신청서를 꼭 붙잡고 있었죠. 손끝이 하얗게 될 정도로 말이죠. 종이가 구겨질까봐 조심스레 쥐고 있었지만 떨리는 손을 멈출 수가 없었어요. 아버지의 절규가 아직도 귓가에 맴돕니다.
편하게 살 수 있는 길을 택하면 되지 않느냐. 아버지의 그 말씀이 마치 날카로운 칼날처럼 가슴을 찢어놓았지만 저는 달리 선택할 수가 없었습니다. 어머니가 백화점 지배인 자리에서 물러나야 했을 때 그 참담한 표정, 한밤중에 몰래 흘리시던 눈물, 대학 진학의 꿈을 접어야 했던 오빠의 절망적인 눈빛. 그런 것들이 무거운 바위처럼 제 어깨를 누르고 있었거든요. 군복무를 통한 당원 진급만이 우리 가족의 성분을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었습니다. 그때 제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선택이었죠. 그렇게 결국 입대 신청서를 내고 청천강 부근 군병원에서 받게 된 입대 신체검사는 제 인생에서 가장 굴욕적인 순간 중 하나였습니다. 그날은 매우 추웠어요. 2월의 마지막 추위가 뼛속까지 파고들었죠. 병원의 차가운 벽들이 마치 우리를 감시하는 눈처럼 느껴졌어요. 저희는 모두 반쯤 벗은 채로 서 있어야 했는데 추위보다 더 견디기 힘든 건 그 수치심이었습니다. 바닥에서 올라오는 한기가 발바닥을 통해 온몸으로 퍼져나갈 때마다 저는 이를 악물었죠. 김복도에는 저와 같은 처지의 여성들이 100명도 넘게 서 있었는데 모두들 불안과 공포에 떨고 있었어요. 형광등 불빛 아래서 창백하게 질린 얼굴들, 파르르 떨리는 입술들, 그리고 간간히 들리는 훌쩍거리는 소리. 그 모든 것이 이 상황의 비현실성을 더해갔죠. 그러다 앞에 있던 한 여자애가 검사실에서 울면서 뛰쳐나왔을 때 제 심장이 덜컥 내려앉는 것 같았어요. 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는데 마치 귀신이라도 본 것처럼 공포에 질려 있었죠. 간호장교의 냉소적인 목소리가 마치 채찍질처럼 복도에 울렸어요. 불합격. 이런 겁쟁이가 어떻게 군인이 돼? 그 말을 들으며 저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입안에서 비린피 맛이 느껴졌지만 아픔조차 느낄 새가 없었죠. 절대로 울면 안 돼. 수경아, 넌 할 수 있어. 반드시 해내야만 해. 그리고 마침내 제 차례가 되었을 때 검사실의 차가운 공기가 온몸을 휘감았습니다. 소독약 냄새가 코를 찔렀고 형광등의 차가운 불빛이 눈을 아프게 했죠. 방에 들어가자 남자 의사와 군인들이 있었어요. 그 앞에는 산부인과 의자가 하나 덜렁 있었죠. 그 스테인리스 의자는 마치 얼음장 같았어요. 살이 닿는 순간 놀라서 움찔했지만 표정 하나 흐트러뜨릴 수 없었죠. 남성 군의관의 무표정한 얼굴과 그 옆에 두 남성 군관들. 그들이 들고 있는 클립보드 소리가 마치 심판의 종소리처럼 들렸습니다. 다리 올려. 그 기계적인 명령에 저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손톱이 살을 파고드는 아픔조차 느끼지 못했어요. 그저 이 순간만 버텨내면 된다고 계속 마음속으로 되뇌었어요. 치욕스러운 검사가 진행되는 동안 저는 천장에 형광등만 바라보았어요. 손과 이상한 기구가 제 안으로 들어오는 그 이상한 기분을 참기 위해 저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손바닥에는 손톱 자국이 깊게 패였지만 그 정도의 고통은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제가 견뎌내야 할 것들에 비하면요. 그리고 우리 가족이 이미 견뎌온 것들에 비하면 말이죠. 대단히 조이는구만. 나가봐. 마지막으로 의사는 비웃으면서 저에게 이야기했습니다. 그 말은 아마도 평생 잊지 못할 거예요. 어린 제가 듣기에는 너무나도 버거운 이야기였으니까요. 하지만 저는 다시 한번 주먹을 꽉 쥐며 자리를 떴습니다. 그리고 진행된 마지막 테스트는 정말 끔찍했습니다. 난방이 끊긴 강당은 마치 냉동창고 같았죠. 숨을 쉴 때마다 하얀 입김이 피어올랐어요. 수백 명의 여성 지원자들이 속옷 차림으로 줄지어 서 있는 광경은 지금 생각해도 소름이 돋습니다. 마치 전시장에 진열된 물건처럼 우리는 그저 거기 서 있어야만 했죠. 창가에 서서 담배를 피우는 남성 군관들의 시선이 소름돋게 느껴졌어요. 담배의 연기가 차가운 공기 속에서 구불구불 피어오르는 모습이 꼭 독사의 움직임 같았죠. 다리는 후들거렸고 숨은 턱 끝까지 차올랐어요. 차가운 콘크리트 바닥 위로 떨어지는 제 땀방울 소리가 똑똑똑 들렸어요. 마치 시계 초침 소리처럼 규칙적으로요. 그때 저는 생각했어요. 이건 시작에 불과해. 앞으로 더 힘든 일들이 기다리고 있겠지. 하지만 이상하게도 두렵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마음이 단단해지는 것을 느꼈죠. 마치 얼음이 얼어붙듯이 제 결심이 더욱 단단해지는 걸 느낄 수 있었어요. 야, 저 키 큰 애 몸매 괜찮네. 그들의 낄낄거리는 웃음소리에 본능적으로 몸이 움츠러들었습니다. 마치 더러운 것에 닿은 것처럼 피부가 서늘해졌어요. 하지만 곧바로 똑바로 서 라는 고함이 들렸습니다. 그 순간 저는 제 등줄기를 타고 흐르는 땀방울을 느낄 수 있었어요. 그러다 앞줄에 한 여자가 쓰러졌을 때 교관의 발길질을 보면서 저는 이를 악물었어요. 일어나. 이런 게 뭘 하겠다고. 그 소리가 강당 안을 메아리치는 동안 저는 필사적으로 제자리 뛰기를 계속했죠. 우리 가족을 위해서 그리고 제 자신을 위해서 저는 이 모든 것을 이겨내야만 했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차가운 바닥에 떨어지는 제 땀방울을 보면서 마치 제 결심을 보는 것처럼 느꼈습니다. 그렇게 저희 군 생활은 시작되었습니다. 22살의 어린 나이에
저는 스스로 선택한 이 험난한 길을 걷기 시작했죠. 지금 돌이켜보면 그때의 고통과 두려움이 저를 더 강하게 만들어준 것 같아요. 때로는 인생에서 가장 힘든 순간들이 우리를 가장 단단하게 만드는 법이니까요. 그리고 그 단단함은 제가 앞으로 걸어가야 할 길의 디딤돌이 되어주었답니다. 그렇게 신병교육대에 도착한 첫날, 저는 전국 각지에서 모여든 여자들을 만났습니다. 차가운 겨울바람이 불어오는 훈련소 정문 앞에서 저는 떨리는 마음을 진정시키려 애쓰고 있었죠. 각자 다른 사연을 안고 이곳에 왔지만 우리 모두의 눈빛에는 같은 불안과 긴장감이 서려 있었죠. 차가운 공기 속에서 피어오르는 하얀 입김처럼 우리의 두려움도 눈에 보이는 것만 같았어요. 특히 2명의 동기는 제 기억에 남아 있습니다. 아주 선명하게 말이죠. 바로 미란이와 순옥이었죠. 강미란은 함경도 광산촌에서 왔다고 했습니다. 까무잡잡한 피부에 단단한 근육질 몸매를 가진 그녀를 처음 봤을 때 저는 왠지 모를 신뢰감을 느꼈죠. 그녀의 눈빛에는 이미 세상의 모든 고난을 겪어본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깊이가 있었어요. 우리 고향에선 석탄 캐는 것보다 군대가 더 편하다고 말해요. 라고 말하는 미란의 목소리에는 씁쓸한 웃음이 묻어 있었습니다. 그 말을 들으며 저는 가슴이 아팠죠. 그녀의 거친 손등에 새겨진 작은 상처들이 마치 별자리처럼 그동안의 고된 삶을 말해주고 있었으니까요. 후에 알게 된 건데 미란이는 15살 때부터 아버지를 대신해 광산에서 일했다고 해요. 동생들의 끼니를 위해서였죠. 원산 출신의 박순옥은 또 다른 아픔을 안고 있었어요. 조용하고 마른 체구의 그녀는 마치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처럼 연약해 보였죠. 항상 구석진 자리를 찾아 앉곤 했는데 마치 자신을 세상으로부터 숨기려는 것처럼 보였어요. 그러던 어느 날 밤, 순옥이가 악몽에 시달리며 울부짖는 소리에 잠에서 깼어요. 그때 본 그녀의 얼굴은 공포로 일그러져 있었죠. 식은땀으로 범벅이 된 이불을 부둥켜 안고 떨고 있는 모습이 지금도 눈에 서네요. 그리고 저는 그날 알게 됐죠. 어릴 적 이웃집 아저씨에게 당한 성폭행의 기억이 그녀를 힘들게 하고 있다는 걸요. 달빛이 희미하게 비치는 막사에서 순옥이는 떨리는 목소리로 그날의 일을 이야기했어요. 13살, 집에 혼자 있을 때 찾아온 그 남자, 도망가지 못하게 입을 막았던 손, 그리고 아무도 믿어주지 않았던 그 후의 나날들. 그 이야기를 들으며 저는 이불 속에서 손톱으로 손바닥을 꽉 깨물었습니다. 분노와 슬픔이 뒤섞여 왈칵 쏟아질 것만 같았거든요. 순옥이의 눈물 흘리는 모습이 너무나도 선명했어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겪은 훈련소의 일상은 정말 끝없는 폭력의 연속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새벽 4시, 차가운 물세례와 함께 시작되는 하루는 밤늦게까지 이어졌죠. 차가운 물이 얼굴에 끼얹어질 때마다 숨이 턱 막혔어요. 그래도 비명을 지를 수는 없었죠. 소리를 내는 순간 더 가혹한 대우가 기다리고 있다는 걸 알았으니까요. 한 번은 순옥이가 실수로 총기를 떨어뜨린 적이 있었어요. 그러자 남성 교관이 그녀의 따귀를 때렸고 순옥이는 쓰러지고 말았죠. 이런 미친년. 그 고함 소리가 아직도 귓가에 생생해요. 교관의 손바닥이 순옥이의 뺨을 내리칠 때 나는 소리가 마치 천둥처럼 들렸거든요. 순옥이의 뺨이 퉁퉁 부어오르는 걸 보면서 저는 주먹을 꽉 쥐고 속으로 분노를 삼켰습니다. 입술을 깨물어 피가 날 정도로요. 그때 느낀 무력감은 지금도 저를 괴롭히는 악몽이에요. 밤마다 그 소리가 귓가에 울리곤 하죠. 가장 끔찍했던 건 여성으로서의 기본적인 필요조차 무시당했다는 거예요. 생리대를 구하지 못해 피 묻은 바지를 입고 훈련받는 동료들의 모습은 제 가슴을 찢어놓았죠. 그러다 결국 붉은 얼룩이 진 바지를 입은 채 훈련을 받아야 했던 영희는 결국 탈진으로 쓰러졌어요. 하지만 그녀를 향한 것은 걱정의 눈길이 아닌 제대로 관리도 못하는 년이 뭐하러 왔어? 라는 모욕적인 말뿐이었죠. 그리고 이후 훈련소 3개월 차에 일어난 일은 정말 지금도 생각하면 온몸이 떨리고는 합니다. 김명철 소위의 특별 관리를 받던 동기생 지원이의 임신 소식은 폭탄과도 같았죠. 그 전부터 소문은 있었어요. 김명철 소위가 지원이를 자주 불러내고 늦은 밤까지 돌아오지 않는다는 소식이었죠. 하지만 아무도 입 밖에 내지 못했습니다. 두려움 때문에, 그리고 어쩌면 우리도 그런 일을 당할까 봐서요. 그리고 그날 밤 부대는 그녀를 건강상의 이유로 제대시켰습니다. 하룻밤 사이에 일어난 일이었죠. 마치 그녀가 존재하지 않았던 것처럼 모든 기록과 흔적이 사라졌어요. 나중에 들린 소문으로는 강제 낙태 후 정신이 이상해져 요양원에 보내졌다고 하더군요. 그 소식을 들었을 때 저는 화장실에 가서 토를 했습니다. 위산이 목구멍을 타고 올라오는 동안 저는 벽을 붙잡고 울었죠. 그리고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탈영을 생각했습니다. 어둠 속에서 천장을 바라보며 그저 도망치고 싶다는 생각뿐이었죠. 창문 너머로 보이는 철조망을 뛰어넘어 저 멀리 보이는 산 너머로 달리고 싶었어요. 하지만 그런 생각을 하는 것조차 위험했어요. 누군가 제 마음을 읽기라도 할까봐 이불 속에서 덜덜 떨었어요. 그리고 그때 깨달았죠. 이곳에선 생각조차 자유롭지 못하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렇게 훈련이 끝나갈 무렵 저는 조그만 일기장에 제 마음을 담았습니다.
그 일기장은 제가 유일하게 제 진심을 털어놓을 수 있는 공간이었죠. 훈련소에 올 때 어머니가 몰래 쥐어주신 거예요. 힘들 때마다 글로 마음을 달래라 고 하셨는데 정말 그 말씀이 제 생명줄이 되었어요. 나는 더 이상 22살의 소녀가 아니다 라고 쓰면서 제 손이 떨리는 걸 느꼈죠. 그 떨림 속에는 두려움보다는 분노가 더 컸던 것 같았어요. 이곳에서는 순수한 마음을 가진 채로는 살아남을 수 없다는 걸 뼈저리게 깨달았으니까요. 매일 밤 일기를 쓸 때마다 저는 조금씩 변해가는 제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처음엔 두렵고 슬프기만 했던 감정들이 이제는 차갑고 단단한 무언가로 바뀌어가고 있었죠. 그렇게 훈련이 끝나고 제가 마침내 배치받은 곳은 강원도 최전방 부대였습니다. 끝없이 이어진 철조망과 삭막한 콘크리트 건물들. 처음 그곳에 도착했을 때의 느낌을 잊을 수가 없어요. 차가운 겨울바람이 철조망을 때리는 소리가 마치 누군가의 비명 같았죠. 통신병이라는 보직을 받았을 때 처음엔 조금 안도했습니다. 최소한 전방에서 총을 들고 있는 것보다는 낫다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그것도 잠시였습니다. 너는 운이 좋구나. 대대장 동지가 특별히 점 찍어뒀다더군. 인사과 상사의 의미심장한 말에 등줄기로 식은땀이 흘렀어요. 그 말 속에 담긴 의미를 너무나도 잘 알았거든요. 지원이의 일이 떠올랐고 순간 온몸이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대대장의 특별한 관심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우리 모두가 알고 있었으니까요. 이후 저는 밤낮 없는 교신 임무와 끊임없는 암호 해독 훈련, 때론 48시간 동안 한숨도 못 자고 근무를 서야 했습니다. 눈앞이 흐려지고 환각이 보일 때도 있었죠. 하지만 그런 육체적인 고통보다 더 무서운 건 언제 닥칠지 모르는 위험이었어요. 매일 밤 문소리만 들려도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죠.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한 건 여자들만 쓰는 별도의 막사가 있다는 거였어요. 처음엔 그게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했죠. 창문 밖으로 보이는 설산을 바라보며 이곳에서만큼은 조금 숨을 돌릴 수 있을 거라 생각했어요. 하지만 그마저도 허상이었죠. 남자 군관들의 빈번한 순찰이라는 명목하에 방문은 그 공간마저 안전하지 않다는 걸 일깨워줬으니까요. 특히 깊은 밤중에 순찰이 제일 무서웠습니다. 복도에 울리는 군화 소리, 문이 열리는 소리. 그럴 때마다 모든 여자들이 숨을 죽이고 잠든 척했죠. 누구도 선택받고 싶지 않았으니까요. 순찰이 지나간 후에도 한동안은 아무도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마치 시간이 멈춘 것처럼 그렇게 우리는 그저 어둠 속에서 서로의 떨리는 숨소리를 들으며 누워 있었죠. 그러던 어느 날 저는 이런 곳에서 유일하게 기댈 수 있는 사람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날 밤은 평소와 다름없는 야간 교신 근무였어요. 창밖으로는 차가운 겨울비가 내리고 있었고 통신실의 낡은 전구는 희미하게 깜빡이고 있었죠. 빗방울이 창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마치 누군가의 발걸음 소리처럼 들려서 저는 가끔 긴장으로 몸을 굳히기도 했어요. 낡은 통신기에서는 간간히 잡음이 새어나왔고 그 소리가 적막한 공간을 채우고 있었죠. 저는 매일 그랬던 것처럼 기계적으로 교신을 받고 있었어요. 그때였어요. 여기 이소대 정철혁입니다. 교신 상태 체크합니다. 그의 목소리는 정말 달랐습니다. 딱딱한 군대 말투 속에서도 뭔가 따뜻함이 묻어나는 마치 한겨울밤에 들이마시는 따뜻한 숨결 같았죠. 그 목소리에는 다른 군인들에게서는 찾아볼 수 없었던 온기가 있었어요. 마치 오랫동안 얼어있던 제 마음이 살짝 녹는 것 같은 느낌이었죠. 순간 제 심장이 덜컥 내려앉는 걸 느꼈어요. 손끝이 저리고 귀가 붉어지는 것 같았죠. 그저 평범한 교신이었는데 왜 그랬는지 지금도 그 순간을 생각하면 가슴이 살짝 떨려요. 그날부터 야간 교신은 저희 둘만의 비밀스러운 시간이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평범한 대화였죠. 오늘 날씨가 춥네요. 네, 정말 그렇습니다. 이런 식의 대화였어요. 하지만 저는 곧 매일 밤 그의 목소리를 기다리는 제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낮에는 시계만 보게 되고 밤이 오기를 간절히 기다리게 됐죠. 시간이 지날수록 대화는 깊어졌어요. 혈혁 씨는 자신이 평안도 시골 마을에서 자랐다고 했어요. 그의 고향 이야기는 마치 한 편의 동화 같았죠. 넓은 들판과 작은 시냇물, 저녁이면 온 마을에 퍼지던 밥 짓는 냄새, 밤하늘의 별들을 보며 자신의 고향 이야기를 들려줄 때면 마치 제가 그곳에 있는 것 같은 기분이 들었죠.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제 상상 속에서 그림이 되어 펼쳐졌어요. 고향에선 이맘때쯤이면 밤하늘이 정말 예뻐요. 별들이 마치 쏟아질 것처럼. 그의 목소리에는 언제나 그리움이 배어 있었어요. 때로는 그 그리움이 너무 진해서 제 눈가에 눈물이 맺히기도 했죠. 저도 모르게 제 고향 이야기를 하게 됐어요. 평양 외곽의 살구나무, 봄이면 꽃빛처럼 흩날리던 꽃잎들. 철혁 씨는 제 이야기를 마치 소중한 보물을 듣는 것처럼 경청해 주었어요. 그렇게 철혁 씨와의 대화를 통해 무미건조했던 제 일상에 작은 설렘이 스며들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면 거울 속에 제 모습이 달라진 것을 발견했죠. 꿋꿋이 굳어있던 입꼬리가 살짝 올라가 있다거나
눈빛에 작은 반짝임이 돌아왔다거나 철혁 씨는 제가 미처 몰랐던 저의 또 다른 모습을 끌어내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 달콤한 시간도 잠시였습니다. 어느 날 들려온 순옥이의 실종 소식은 마치 폭탄처럼 저희를 덮쳤죠. 아직도 그날을 생각하면 가슴이 무너져 내려요. 그날 아침 점호 때 순옥이가 보이지 않았어요. 처음에는 아픈가 했죠. 하지만 곧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순옥이가 중대장과 단둘이 있는 자리에 불려갔다가 임신 사실이 발각됐다는 소문이 말이죠. 을 들었을 때 제 온몸에 피가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낙제 낙태 후 불명예 제대를 당했다는 소문까지 돌더군요. 그 차가운 말들 속에 순옥이의 고통이 얼마나 깊이 묻혀있을지 생각만 해도 숨이 막혀왔습니다. 안 그래도 상처를 가지고 있는 그녀가 잘 살아갈 수 있을까 하는 걱정에 눈물이 났죠. 그리고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철혁 씨에게 제 진심을 털어놓았습니다. 통신기를 통해 흐느끼며 말했죠. 제 목소리는 떨렸고 눈물은 멈추지 않았어요. 우리가 꿈꾸던 그 영광스러운 군인의 삶은 어디에 있는 걸까요? 이건 군대가 아니에요. 지옥이죠. 제 말이 끝나고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때의 정적이 얼마나 무거웠는지 마치 온 세상이 멈춘 것 같았죠. 그러다 그의 깊은 한숨 소리가 들렸어요. 수경 씨, 당신 말이 맞아요. 어쩌면 우리만이라도 다르게 살 수 있지 않을까요? 어둠 속에서 이어지는 대화는 점점 더 깊어졌습니다. 때로는 밤새도록 이야기를 나누곤 했죠. 서로의 꿈, 희망, 두려움까지 모든 것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이 생겼다는 건 마치 사막에서 오아시스를 발견한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그의 목소리만으로도 제 마음속 깊은 상처들이 조금씩 아물어가는 것 같았죠. 그리고 마침내 그를 부대 뒤편 갈대밭에서 처음 만났던 그날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겨울바람에 갈대들이 서걱거리는 소리가 우리의 발소리를 감춰주었죠. 멀리서 보초병의 발자국 소리가 들릴 때마다 숨을 죽여야 했지만요. 그렇게 조심스레 만난 첫 대면에서 저는 그의 실제 모습에 놀랐습니다. 목소리만큼이나 따뜻한 눈빛을 가진 사람이었거든요. 그의 눈을 바라볼 때마다 마치 봄날의 햇살을 마주하는 것 같았어요. 서로의 손을 잡았을 때 그 떨림은 지금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차가운 겨울바람 속에서도 그의 손은 따뜻했죠. 마치 모든 시간이 멈춘 것 같았어요. 제 심장은 마구 뛰었고 손끝부터 발끝까지 전기가 통하는 것 같았죠. 연애가 발각되면 불명예 제대는 물론이고 수용소에 갈 수도 있다는 걸 알면서도 그 순간만큼은 그 어떤 두려움도 느낄 수 없었어요. 차라리 죽더라도 이 순간이 행복해 라고 철혁 씨가 속삭였던 그날 밤 달빛이 갈대 사이로 비치고 있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떨림이 있었지만 동시에 단단한 결심도 담겨 있었죠. 저는 그때 처음으로 진짜 사랑이 무엇인지 알게 됐어요. 그것은 모든 두려움과 불안을 뛰어넘는 힘이었고 이 차가운 세상 속의 유일한 온기였죠. 하지만 행복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저에게 갑작스러운 진급 소식이 들려왔겠네요. 바로 여성 소대장이라는 자리가 말이죠. 그 소식을 들었을 때 제 등줄기로 차가운 땀이 흘렀습니다. 겉으로는 영광스러운 진급이었지만 저는 알고 있었어요. 이것이 제가 받은 특별 관심의 결과라는 것을 말이죠. 그리고 높아진 직책은 제게 더 많은 것을 보게 만들었어요. 매일 밤 악몽 같은 광경들이 펼쳐졌습니다. 신입 여군들에 대한 조직적인 성폭력, 비리를 은폐하는 상부의 지시들 그리고 그들의 절규가 제 귓가에 맴돌았어요. 하지만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죠. 그저 보고서에 이상 없음이라고 적어야만 했으니까요. 매일 밤 보고서를 쓸 때마다 제 손이 떨렸습니다. 검은 잉크가 종이 위에 번질 때마다 제 양심도 함께 번져나가는 것 같았죠. 새로 들어온 신병들의 두려움 가득한 눈빛을 볼 때면 제 가슴이 무너져 내렸어요. 그들의 눈빛에서 과거의 저를 보는 것 같았거든요. 수경 동무, 이번에 들어온 신병들 중에 쓸만한 연점 있나? 간부들의 농담 섞인 질문에 침묵으로 답할 때마다 저는 제 영혼의 일부가 죽어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들의 웃음소리가 마치 날카로운 칼날처럼 제 가슴을 파고들었죠. 밤이면 그 웃음소리가 악몽이 되어 저를 괴롭혔어요. 그렇게 거울 속의 제 모습은 점점 더 낯설어져만 갔습니다. 까만 눈동자 속에는 차가운 얼음이 얼어붙은 것 같았고 입술은 마치 돌처럼 굳어 있었죠. 언제부터인가 저도 이 끔찍한 시스템의 일부가 되어가고 있었거든요. 이제는 제복을 입은 제 모습이 마치 가면을 쓴 것처럼 느껴졌어요. 매일 밤 철혁 씨와 통신할 때만이 제게 유일한 위안이 되는 시간이었어요. 하지만 동시에 죄책감도 커져갔죠. 제가 지키지 못하는 후배들을 생각하면 가슴이 찢어지는 것만 같았거든요. 철혁 씨와의 행복이 마치 죄악처럼 느껴질 때도 있었어요. 그들의 고통을 외면한 채 누리는 사랑이 과연 진정한 사랑일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저를 괴롭혔어요. 그러던 어느 날 제 인생을 뒤집을 만한 사건이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그날 밤은 평소와 다른 것이 없었어요. 여전히 차가운 바람이 불었고 먼 산에서는 늑대 울음소리가 들려왔죠. 통신실의 딱딱한 의자에 앉아있으면서 저는 평소처럼 야간 교신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낡은 시계의 초침 소리가 유독 크게 들리던 그때 철혁 씨의 목소리가 통신기를 통해 들려왔어요.
평소와는 다른 긴장감이 감돌았죠. 그의 숨소리가 평소보다 거칠었고 말투에도 평소에는 없던 떨림이 있었죠. 우리 여기서 나가자. 그 말을 들은 순간 제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마치 시간이 멈춘 것처럼 모든 것이 정지된 듯했죠. 탈북이라는 단어는 입 밖으로 꺼내지도 못한 채 저희는 서로의 눈빛만으로 모든 것을 이해했어요. 통신기 너머로도 그의 긴장된 숨소리가 느껴졌고 그 숨소리 하나하나가 제 귓가에 쇠망치처럼 울렸어요. 철혁 씨의 이야기는 마치 오랫동안 준비해온 것처럼 체계적이었습니다. 그의 형이 이미 2년 전에 성공했다는 것, 중국 브로커와의 연락도 닿았다는 것, 모든 이야기가 마치 폭포수처럼 쏟아져 나왔죠. 그의 목소리에는 두려움과 설렘이 뒤섞여 있었어요. 마치 오랫동안 가슴속에 묻어두었던 비밀을 털어놓는 것 같은 그런 떨림이 말이죠. 결국 그날 밤, 저는 한순간도 잠들 수 없었습니다. 낡은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수없이 많은 생각들이 제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죠. 차가운 월광이 창문을 통해 비치고 있었는데 그 빛조차도 마치 저를 감시하는 눈처럼 느껴졌어요. 성공하면 자유를 얻겠지만 실패하면 생각만 해도 온몸이 얼어붙는 것 같았어요. 머릿속으로는 끊임없이 최악의 시나리오가 그려졌죠. 잡히면 정치범 수용소에 끌려가게 될 거예요. 고문과 폭력은 당연히 감수해야 하고 최악의 경우 처형까지. 식은땀이 등줄기를 타고 흘러내렸지만 동시에 이상한 평온함도 찾아왔죠. 더 이상 이곳에 머무를 수는 없다는 것, 그건 너무나도 분명했으니까요. 결국 저는 철호 씨의 말에 동의했고 그렇게 저희의 계획은 조심스럽게 정말 아주 은밀하게 진행됐어요. 매일 밤 교신 시간에 조금씩 세부 사항을 조율했죠. 마치 퍼즐을 맞추듯이 하나하나 계획을 세워나갔어요. 통신 교란 시간, 초소 교대 시간, 달빛이 가장 약한 시간까지 모든 것을 고려해야 했죠. 하지만 운명이었을까요? 어느 날 밤, 제가 손전등으로 지도를 살펴보고 있을 때였습니다. 미란이가 갑자기 통신실에 들어왔죠. 저는 당황해서 지도를 숨기려 했지만 이미 늦었어요. 미란이의 날카로운 눈은 이미 모든 것을 알아차린 것 같았어요. 언니, 나도 데려가. 미란이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눈빛만큼은 단단했습니다. 그 눈에는 절박함과 간절함이 가득했죠. 마치 마지막 희망을 붙잡는 것처럼요. 처음에는 흔쾌히 승낙했어요. 미란이와 함께라면 든든할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계획을 세우는 과정에서 현실적인 문제들이 하나둘씩 드러나기 시작했어요. 세 사람이 함께 움직이면 들킬 위험이 너무 컸죠. 한 사람의 발자국 소리는 숨길 수 있지만 세 사람의 움직임은 분명 눈에 띌 거예요. 게다가 미란이는 저처럼 통신병이었어요. 누군가는 교신 업무를 방해해 추적을 늦춰야 했고 그 역할은 분명 통신병이어야만 했어요. 이런 현실적인 문제들이 저희를 옥죄어왔죠. 그렇게 깊은 고민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밤마다 세 사람이 갈대밭에서 만나 이야기를 나눴죠. 차가운 겨울바람이 불 때마다 갈대가 서걱거렸는데 그 소리가 마치 우리의 비밀스러운 대화를 지켜주는 병풍 같았어요. 달빛은 희미했지만 서로의 숨결이 하얗게 얼어붙는 모습은 선명하게 보였죠. 그러던 어느 날 미란이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그날따라 유독 추운 밤이었는데 미란이의 목소리만은 따뜻했어요. 언니, 아무래도 내가 남아서 돕는 게 맞을 것 같아. 나는 여기 남아서 통신을 교란시킬게. 그게 언니들을 도울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야. 미란이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마치 녹아내리는 얼음처럼 무거웠습니다. 잠시 무거운 침묵이 흘렀고 갈대숲을 스치는 바람 소리만이 들렸죠. 그리고 그녀가 덧붙였어요. 대신 언니는 꼭 살아남아. 그리고 우리의 이야기를 전해줘. 여기 있는 모든 여자들의 이야기를 꼭? 그 말을 하는 미란이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지만 목소리만큼은 쇠처럼 단단했습니다. 그때 미란이의 눈빛을 지금도 잊을 수가 없어요. 마치 오랫동안 준비해온 말을 드디어 꺼내는 것 같은 그런 결연한 눈빛이었죠. 그날 밤 저는 미란이를 꼭 안아줬습니다. 서로의 눈물을 보지 않으려 애쓰면서요. 미란이의 작은 어깨가 제 품 안에서 떨리고 있었어요. 말로는 표현할 수 없는 감정들이 그 떨림 속에 담겨 있었죠. 꼭 다시 만나자. 거짓말인 줄 알면서도 저희는 그렇게 약속했습니다. 우리 모두 이 약속이 지켜질 수 없다는 걸 알고 있었지만 그래도 그 말이 필요했거든요. 마지막 위로처럼 말이죠. 미란이의 등이 떨리는 것이 느껴졌지만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더 꽉 안아줄 수밖에 없었죠. 그 포옹 속에 우리의 모든 말들이 담겨 있었으니까요. 탈출 전날의 밤은 아직도 기억이 선명해요. 작은 손전등 불빛 아래서 그간의 일기를 하나씩 불태웠죠. 불길이 종이를 태울 때마다 타닥타닥 소리가 났는데 그 소리가 마치 제 심장 소리처럼 들렸어요. 손전등 불빛은 희미했지만 그 불빛 속에서 제가 쓴 글자들이 마지막으로 반짝이는 걸 볼 수 있었죠. 신체 검사장에서의 수치심, 빨간 손자국이 남았던 순옥이의 뺨, 강당에서의 모욕, 그리고 수많은 밤들의 기록들, 모든 페이지가 제가 되어 흩어져 갔어요. 타오르는 종이마다 그때의 기억이 생생하게 되살아났죠. 차가운 의자 위에서 느꼈던 공포, 강당의 차가운 바닥을 맨발로 뛰어야 했던 고통,
순옥이가 사라진 날 밤의 절망. 마지막으로 남긴 것은 처음 쓴 일기장 한 권이었습니다. 어머니가 주신 그 작은 일기장이었죠. 표지는 이미 너덜너덜했지만 그 속의 글씨는 선명했어요. 거기엔 제가 처음 느꼈던 두려움과 분노, 그리고 희망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죠. 이것만은 남겨야 했어요. 이건 단순한 증거가 아닌 우리의 이야기를 기억하기 위한 것이었으니까요. 어둠이 가장 깊은 새벽 2시, 우리의 마지막 도전이 시작됐어요. 달조차 없는 깜깜한 밤이었죠. 차가운 공기가 폐부 깊숙이 파고들었는데 그 찬 기운이 마치 칼날처럼 느껴졌어요. 계획대로 미란이가 통신실에서 교신을 방해하기 시작했어요. 모든 통신망에 이상이 있습니다. 반복합니다. 모든 통신망에 이상이 있습니다. 현재 원인 파악 중. 미란이의 침착한 목소리가 마지막 이별이 됐어요. 그 목소리를 들으며 뜨거운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죠. 하지만 울 시간이 없었어요. 이제 모든 게 시작된 거예요. 지뢰밭을 건너는 순간들은 영원처럼 느껴졌어요. 발밑에서 나는 작은 소리 하나에도 심장이 멎는 것 같았죠. 달빛마저 없는 캄캄한 어둠 속에서 철혁 씨의 숨소리만이 제 안내가 되었어요. 그의 숨소리에 맞춰 저도 숨을 쉬었죠. 그게 제가 살아있다는 유일한 증거였으니까요. 갑자기 부대에 비상등이 켜졌을 때 그 붉은 불빛이 마치 피처럼 보였어요. 그때 저는 미란이가 잡혔다는 걸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죠. 순간 총성이 밤 공기를 가르며 울렸고 왼쪽 다리를 스치고 지나간 총알이 피를 흘리게 했어요. 뜨거운 통증이 전신을 관통했지만 소리 지를 수조차 없었죠. 여기서 포기할 순 없어. 그렇게 저는 철혁 씨의 부축을 받으며 철조망을 넘었습니다. 찢어진 군복 조각이 철조망에 걸린 채 남겨졌는데 그건 마치 제 과거의 한 조각을 그곳에 걸어두는 것 같았어요. 이상하게도 그 순간 마음이 편안해졌어요. 이제 정말 돌아갈 수 없다는 걸 알았으니까요. 마침내 두만강 앞에 섰을 때 얼어붙은 강물이 마치 거울처럼 빛났어요. 잠시 뒤를 돌아봤죠. 17살에 제가 처음 군병원에 들어서던 날부터 마지막 순간까지 모든 기억이 영화처럼 스쳐 지나갔어요. 그렇게 저희는 두 눈을 질끈 감고 두만강을 헤엄치기 시작했습니다. 다행히 안전하게 건넜지만 두만강을 건넌 후에도 저희의 위험한 여정은 계속됐어요. 중국에서의 생활은 마치 숨막히는 추격전 같았죠. 매 순간이 긴장의 연속이었어요. 발자국 소리만 들려도 숨을 죽여야 했고 창문을 통해 들어오는 빛조차 두려워해야 했죠. 마치 그림자처럼 살아야 했어요. 브로커를 통해 만난 조선족 할머니의 집은 작은 피난처였어요. 시골 깊숙한 곳에 있는 할머니의 집은 낮에도 커튼이 늘 쳐져 있었죠. 한 달 동안 그곳에 숨어 지내면서 제 다리의 상처는 조금씩 아물어갔어요. 할머니가 전통 한약을 써서 치료해 주셨는데 약을 바를 때마다 눈물이 나올 정도로 아팠죠. 하지만 그보다 더 아픈 건 미란이의 생사를 알 수 없다는 거였어요. 매일 밤 악몽을 꿨어요. 총소리와 함께 미란이가 쓰러지는 모습, 그녀가 고문을 당하는 모습. 잠에서 깰 때마다 베개가 눈물로 젖어 있었죠. 철혁 씨는 그럴 때마다 제 손을 잡아주었어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의 따뜻한 손길이 저를 위로해 주었죠. 그의 손 안에서 저는 조금씩 안정을 찾아갈 수 있었어요. 라오스와 태국을 거치는 동안에도 수차례 위험한 순간이 있었어요. 국경 검문소에서 수상한 눈초리를 받을 때마다 제 심장은 터질 것 같았죠. 특히 태국 국경을 넘을 때는 정말 아찔했어요. 국경 수비대가 우리를 발견하고 추격했을 때 저는 다리의 상처 때문에 제대로 뛸 수도 없었거든요. 하지만 그럴 때마다 매번 철혁 씨가 앞장서서 저를 지켜줬습니다. 때로는 자신의 몸을 방패처럼 제 앞에 세우기도 했고 위험한 순간이 오면 자신이 먼저 나서서 해결하려 했죠. 제가 지쳐 걸을 수 없을 때면 등에 업어주기도 했어요. 그의 등에서 느껴지는 심장 소리가 저에게는 가장 큰 위로가 되었죠. 그리고 마침내 방콕의 한국대사관에 도착했을 때 저는 처음으로 마음 놓고 울 수 있었어요. 태극기를 보는 순간 지금까지 참아왔던 모든 감정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왔죠. 무릎이 꺾이면서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는데 철혁 씨가 저를 꼭 안아주었어요. 그의 품 안에서 저는 어린아이처럼 엉엉 울었죠. 드디어 진짜 자유를 얻은 거예요. 그렇게 탈북에 성공한 후 2년이란 시간이 흘렀어요. 저는 지금 서울의 한 인권단체에서 일하고 있죠. 북한 여성들, 특히 여군들의 인권 실태를 알리는 것이 제 새로운 사명이 됐어요. 매일 아침 사무실에 출근할 때마다 가슴이 벅차요. 이제는 제가 목소리를 낼 수 있다는 사실이, 그리고 그 목소리로 누군가를 도울 수 있다는 사실이 너무나 감사하거든요. 철혁 씨와는 작은 결혼식을 올렸어요. 하객은 거의 없었지만 그만큼 따뜻했죠. 하나원에서 만난 언니들, 그리고 인권단체에서 만난 동료들 모두가 진심으로 축하해 주었어요. 지금은 갓 돌이 지난 딸아이를 키우고 있는데 아이의 웃음소리를 들을 때마다 이 모든 게 꿈만 같아요. 그러던 어느 날 탈북민 센터에서 상담 업무를 보고 있을 때 동료 상담사가 갑자기 저를 급하게 찾아왔어요. 수경 씨, 잠깐 시간 되세요? 방금 새로 도착한 분 이야기 들었는데
혹시 군인 출신이라고 하네요. 수경 씨가 있던 부대랑 같은 곳이었다고.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서류를 떨어뜨릴 뻔했죠. 혹시나 하는 마음에 차마 기대하지 못하면서도 한편으로는 간절히 바랐어요. 그동안 얼마나 많은 밤을 미란히 생각하며 뜬 눈으로 보냈는지 몰라요. 그렇게 저는 서둘러 하나원으로 향했어요. 가는 내내 가슴이 터질 것만 같았어요. 차 안에서 손톱을 물어뜯으며 초조하게 기다렸죠. 그리고 마침내 제 눈앞에 나타난 건 앙상하게 마른 미란이었어요. 살아있었구나. 말은 그게 전부였지만 그 한마디에 우리의 모든 감정이 담겨 있었어요. 둘은 말없이 껴안고 울었죠. 미란이의 마른 어깨가 제 품 안에서 떨렸어요. 그동안 얼마나 힘들었을지, 얼마나 많은 고통을 겪었을지 생각만 해도 가슴이 미어졌어요. 그녀의 등에서는 뼈마디가 선명하게 만져졌어요. 미란이를 통해 그날 밤에 진실을 알게 됐어요. 저희가 탈출한 후 미란이는 체포됐다고 해요. 다행히도 탈북 방조죄가 밝혀지진 않았대요. 증거가 없었거든요. 대신 명령 불이행이라는 죄목으로 수감됐다가 6개월 만에 풀려나 다시 군복무를 계속했다고 했어요. 순옥이는 떨리는 마음으로 물었지만 미란이는 그저 고개를 저었어요. 그 순간 우리는 다시 한번 끌어안고 울었죠. 순옥이를 지켜주지 못했다는 죄책감, 그리고 그곳에 남아있는 모든 여성들에 대한 미안함이 눈물이 되어 흘러내렸어요. 서로의 어깨를 붙잡은 채 한동안 그렇게 있었죠. 지금도 저는 매주 강연을 나가요. 청중들 앞에서 17살에 제가 쓴 일기를 꺼내들 때마다 가슴이 떨려요. 그 떨림은 두려움이 아닌 책임감에서 오는 거죠. 제가 전하려는 건 단순한 탈북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건 지금도 그곳에서 신음하는 수많은 여성들의 이야기입니다. 매번 이 말을 할 때마다 목이 메어요. 처녀 검사라는 이름의 성폭력, 강당에서의 모욕, 그리고 끊임없는 인권유린. 그 모든 것들을 이야기할 때면 그때의 기억이 생생하게 되살아나요. 하지만 이제는 두렵지 않아요. 이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희망이 될 수 있다는 걸 알기 때문이죠. 오늘은 특별한 날이에요. 미란이네 가족이 도착하는 날이거든요. 강연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전화를 걸었어요. 엄마, 오늘 미란이네 가족 도착하는 날이에요. 제 목소리에는 기쁨이 가득했죠. 인천공항에는 저희 가족들과 미란이가 함께 나와 있어요. 미란이는 브로커를 통해 자신의 부모님과 동생을 데려오는데 성공했대요. 저희 가족도 3개월 전에 먼저 한국에 왔고요. 공항 도착장에서 미란이의 가족을 처음 봤을 때 모두의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어요. 이제 정말 새로운 시작이네요. 미란이의 말에 저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정말 그랬어요. 이제야 진정한 의미의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게 된 거죠. 두 가족이 함께 저녁을 먹는 자리는 정말 따뜻했어요. 제 딸아이와 미란이의 동생이 장난치며 뛰어다니는 모습을 보고 있으면 가슴 한켠이 아려와요. 그들의 밝은 웃음소리를 들으며 자연스럽게 순옥이 생각이 나요. 순옥이도 어디선가 이런 행복을 찾았기를, 그리고 지금도 그곳에서 고통받는 누군가에게도 희망이 닿기를 간절히 바라게 돼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계속해 나가자. 제가 말하자 미란이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희는 이제 알아요. 자유를 위한 첫걸음이 얼마나 큰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는지를. 창밖으로 서울의 밤하늘이 반짝이고 있어요. 한강의 물결처럼 잔잔하게, 하지만 멈추지 않고 흐르는 희망처럼. 우리의 이야기도 계속될 거예요. 이제 저는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며 다짐해요. 오늘도 누군가의 희망이 되어야 한다고. 그리고 밤에는 딸아이의 숨소리를 들으며 생각해요. 언젠가 이 아이에게 우리의 이야기를 들려줄 때가 올 거예요. 자유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그리고 그것을 지키기 위해 우리가 얼마나 많은 것을 감내했는지. 그렇게 우리의 이야기는 계속될 거예요. 끝나지 않는 희망처럼.